네, 채권보이 진행자 이재희 기자고요. 박수갈채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예. 올해 신년 처음으로 이제 인사드리네요. 예. 네. 예, 채권부의 가족 여러분, 올해 청룡의 한 해 다들 네. 이제 승천하시는 이제 한 해가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승천하는 그런 기운을 꼭 받아가지고 예. 모든 일이 이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채권 시장에서도 굉장히 떠들썩한 이슈가 사실 있었거든요. 태형건설 어제 밤에 아마 결정난 것 같더라고요. 워크아웃 네, 이제 게시하는 예. 거가 이제 결정이 나서 태형건설 사태 우리가 알아야 세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먼저 이제 워크아웃 들어갔을 때 이제 개인 채권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월 10일 날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님이 이제 쓰신 기사고요. 기한 이익 상실된 태형건설 68 회사채 자금 회수 미지수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태형건설이 지금 발행해서 만기를 앞둔 회사채가 총 2,800억 원 규모가 있다는 거고요. 네. 공모채 1,000억, 사모채 1,200억,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보증권 600억 원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2021년에 발행된 공모채 태형건설 68 이거는 이제 뒤에 회차를 얘기합니다. 네네. 이제 회사채 발행할 때 맨 처음 발행한 게 1회차가 되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좀 총 68번을 발행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지금. 2021년에 발행한 거는 아마 3년 만기 회사채일 테니까 이제 24년에 만기가 들어올 텐데 2021년 뭐 요 무렵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개인분들이. 그럼 내 채권 어떻게 되냐 이제 궁금하실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이제 그거 투자를 했는데 날리는 거 아닌가? 그렇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태형건설 68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고 만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년 뒤에 갚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네. 그런데 특수한 몇몇 사항이 생기면 3년 동안 돈을 못 쓰는 거예요. 1년 돼 갖고 만약에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이 있게 됐으면은 그때 갚아야 되는 겁니다. 채무자가 이제 채권자한테 내가 네 돈을 3년 동안 쓰겠다. 이게 이제 기한이 이익인 건데 여기 나오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은 워크아웃 기업구조 촉진법 이런 거 신청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채권 계약서 상에 이런 사태들이 생기면 네가 3년 동안 이 돈을 못 쓰고 그 사건이 생긴 그날 그때부터 채권자가 언제든지 돈을 지급하면은 네가 돈을 내야 된다. 네. 하는 그게 이제 기한 이익 상실이고요. 12월 28일 날 아마 신청한 걸로 그렇게 네. 제가 기억하는데 그 태형건설 68이 기초법상에 워크아웃 신청하면서 그 전에 가격이 대략 10,000원은 아니었고요. 채권은 보통 기준 가격이 10,000원이거든요. 네. 10,000원보다 조금 밑에서 아마 9,700, 9,800 이렇게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거 태형건설 좀 위험한데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기초법상에 워크아웃 신청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원금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6,135원까지 하루에 38.6% 하락했다.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워크아웃 신청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소폭 유입되면서 6,300원 때까지 반등했으나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 보니까 한 6,200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이제 워크아웃 신청했으면 이거 곧 망할 회사인데 워크아웃 신청하면은 기관들은 채무 제주정을 들어가 갖고 거기서 더 장기 채권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야 준다든지 네. 원래 받을 돈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손해가 생기는데 그 손해 생기는 걸 뻔히 알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6,180원, 6,135원 이 가격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왜 들어왔을까? 이 사람들은 무모한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타짜인지. 근데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예. 이 시점에서. 7월 19일 만기라고 하네요. 키움이 500억, 멀티 에셋 자산 운용이 200억 뭐 이렇게 쭉 있고 이 신용 등급은 기존 A-에서 CCC로 이제 10단계 강등됐다. 이제 CCC라는 게 이제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나 이렇게 이제 사건이 생겼다 의미고요. 이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그런 형태일 때 이제 CCC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 전에 A-였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높다는 거죠. 이게 사실. 예. 태형건설의 회사채 투자자는 어떻게 되나? 첫 번째 이게 이제 법정 관리하고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일단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채권자가 손실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쓸 방법이 없게 되는. 그렇습니다. 예. 기존 채권을 다 이제 무효로 하고 다시 정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회사채 투자자들은 손해가 불가피한 겁니다. 반면에 워크아웃일 경우에는 달라요. 채권자 중에서 금액 기준으로 75% 이상의 채권자가 동의를 하면은 워크아웃이 이제 실시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때의 경우에 75%의 주력을 차지하는 금융권, 금융기관들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키움 투자 자산운용이나 멀티에셋 자산운용이나 이런 애들은 다 손해를 보는 거고요. 채무 재조정하는 다 네. 대상이 되고요. 반면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겁니다. 제가 지금 증권사 다니는 동기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예. 이제 어떻게 되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워크아웃 갔을 경우에 개인들 채권은 원금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도 얘들은 뭐 숫자는 많은데 사실 금액은 크지는 않잖아요. 얘들이 채권단으로 계속 와서 이제 저기 시비 걸고 하면 피곤하니까 예. 대개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다 구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구제된 사례가 구제 안 했던 사례들보다 훨씬 많다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너무 악용해갖고 채권 팔면서 이거 좀 워크아웃 가도 다 줘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팔면 그러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금액이 크고 이제 그걸 또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케이스에는 가끔씩 한 번씩 이제 틀어갖고 개인들도 안 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간혹은 있지만. 간혹은 있다. 좀 희귀한 케이스고 그러네. 예.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마트머니 같은 경우에 네. 이게 200원 사갖고 10,000원에 받으면 수익률이 50% 이상 나는 거잖아요. 이용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6,200원 사서 법정 관리 가면 날리는 거고. 그렇죠. 워크아웃 가면은 이제 거기까지만 딱 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워크아웃 가서도 이제 뭐 이렇게 안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가니까 그렇군요. 약간 투기성 있는 투자가 아닌가. 네. 이제 개인들이 그 회사채 투자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는. 아우 나 그래가지고 부돈 어떻게 난 국공채만 할래 이렇게 이제 보통 하시는데 사실은 보기보다는 좀 안전한 편입니다. 개인 회사채 투자하실 때 이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신용 등급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을 해서 A 부정적에서 A 마이너스 안정적으로 한 단계 내렸다는 거잖아요. 같은 건설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뜨렸는데 한신공영이 BBB 플러스에서 BBB 안정적, 일성건설이 BB 플러스에서 BB 안정적에서 부정적 이렇게 이제 살짝 바꿨는데 트리플 B까지가 이제 투자 등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더블 B부터 이제 투기 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 B는 이제 부도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사실 보는 거고요. 트리플 B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나야 되는데 사실은 좀 나는 경우가 있고 A는 사실 부도나면 사실 안 돼요. 그거 믿고 신용 등급을 따지는 건데. 그런데 보시듯이 지금 예. 태형건설이 안 좋은 얘기가 올 23년 초부터 계속해서 있었고 보면 부채 비율이 거의 한 450%, 뭐 500% 부채 비율도 되게 높았고요. 그 인적 분할 되고 나서도 부채 비율이 40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도 신용 등급은 A였습니다. 예. A 믿으면 어떤 형태냐면 금융 채무의 전반적인 상환 가능성이 높지만 높은 거예요. 안전한 거여야 되거든요. A는. A가 사실 부도나면 그거는 이제 신용평가 회사에서 평가를 잘못한 거다라고 사실 얘기해도 크게 틀린 말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지금 태형건설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상위 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AA보다는 못하지만 A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워크아웃 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투자자들한테 알리는 게 사실은 이제 한국기업평가 같은 신용평가 기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대한민국은 좀 잘 안 하고 있다는 좀 얘기가 그런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신용등급이 A거든요. 네. 태형건설 이제 최근에 떨어뜨렸던 그 신용등급하고 지금 같다는 거잖아요. 사업 안정성 우수하지만 차입 부담 커 이렇게 해갖고 A 마이너스인데 이게 안 맞거든요. 이거는 사실 SK온 같은 경우가 회사채 신용등급이 A 플러스다. 근데 뭐 여러모로 봐도 SK온은 지금 적자 상태고 에코프로는 흑자 잘 내고 있는 상태여서 재무지표를 보면 이제 신용평가에서 보면 에코프로가 사실 훨씬 높은 게 맞습니다. 근데 보시듯이 SK온이 더 높고 태형건설은 에코프로하고 같은 등급이었단 말입니다. 신용 등급 그 평가하는 쪽에서도 이제 좀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주는가 따라서 이게 다 신용 등급 평가를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회사채 발행할 때 발행 전 단계로 이제 등급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룹사 쪽이 신용 등급이 보통 좋아요. 그러니까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 태형그룹에 태형건설만 있는 게 아니고 주식회사 SBS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계속해서 거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면 태형건설은 이거는 WB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걸 WB를 신용 등급을 주면 SBS 회사채 신용 등급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SK온 같은 케이스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대기업들, 하이닉스나 이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SK온과 같이 지금 좀 적자 상태인 것도 전반적으로 좀 높게 책정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채권 투자, 회사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기업 등급 이 평가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예. 계열사의 지원 상태도 이렇게 반영이 돼서 신용등급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구원투수로 등판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도 또 신용등급이 이렇게 격차가 생겨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사 같은 경우에 실제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부분. 법정 관리만 안 가면 원금은 이제 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 두 번째 주제로 이거 사실 이 태영건설의 이 리스크 관련해서 선대인 TV에서 9월 26일 날 이미 이거 경고 한번 했던 겁니다. 봤습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 PF 위기 이제 메리츠가 사실 주도하는 거고요. 증권사들이 이제 PF 쪽에 다들 뛰어들게 만든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국민일보 단독 기사가 A건설사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찾아서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는 다 무너진다는 식의 논리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마련되는 대책은 A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9월 26일 날 대책이 나왔어요. 사실은 9월 26일 날 해결했었어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3개월을 질질 끌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와서 해결을 하니 문제는 그 사이에 더 골맞고 관련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사실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 제보. 제보가 들어간 거잖아요. 기사를. 무리하게 벌인 자체 시행 사업이 A건설사의 발목을 잡았다. 자회사나 관계사를 통해 벌인 총 사업비 1조 5,300억 원 규모의 강원권 관광단지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기사에는 강원권 관광단지가 아니고 강릉으로 딱 지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B금융그룹도 이제 이 성남시 도시개발 사업 그 컨소시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도 사실 더 구체적으로 사실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뭐 언론사 같은 데에다가 아유 좀 톤 좀 낮춰줘 이러면 이제 또 바꿔주기도 하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썼다가 A건설사는 태영건설이고 그 당시 B는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내가 그 선대인 TV에서 얘기를 했죠. 이 B금융그룹이 누구냐? 메리츠 금융지주. 여기 왜 A사라고 표기한 거야? 지문에 있는 사업비 1억 5,300억 원, 1조 5,300억 원 규모의 강릉 남부권 관광단지, 1조 2천억 원짜리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 원래 원기사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이때 이렇게 숨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불거지면 제대로 이제 정면 대응해서 빨리빨리 대응하고 대처하고 제대로 된 대책 같은 것들을 내야 이게 이제 하나씩 문제가 풀리는 건데 일단 투표두기 급급하고 미봉책 자꾸 내놓으니까 그 미봉책 때문에 국민 부담만 사실은 더 커지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 배경에 B금융그룹이 있다. B금융그룹 주도로 이 사업 6조 3천억 규모의 경기 성남시 도시개발 사업.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성남시 6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형 마이스 산업 이겁니다. 이게 요거고 숨겨도 내가 다 찾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믿겠냐고 자꾸 이런 이제 금융권에 숨기고 싶어하는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고 공론을 하니 얼마나 피곤하시겠냐마는 그렇다고 해서 압수수색 들어올 일은 아니다. 뭐 범죄 사실이 나와야지 그 다음 단계를 갈 텐데 없으니까 아마 뭐 딴 것도 시비 한번 걸라고 또 열심히 찾아보겠죠. 나오겠냐고 그게. B금융그룹이 최근 몇 년 새 영입한 정부 청와대 출신의 힘 있는 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건들 관련해서 이거 지금 기사에 나온 거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일보 기사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권 관계자가 아까 이 기자한테 얘기한 이 금융권 관계자가 야 이거 진짜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가갖고는 진짜 나중에 진짜 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전체가 좀 혼란에 빠지든지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휘스를 불러오잖아요. 이분이 내부 고발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국민일보 그 기자분을 찾아가서 얘기해서 이런 단독 기사가 나온 거고요. 이분이 특히 우려하시는 게 이런 걸 거예요. 특정 기업을 살리려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NCR 규제 완화 이후에 중소형 증권사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면 또다시 부실이 확대될 수 있고 특정 기업의 특혜를 주려다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문제는 오히려 PF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더 이제 더 심각해지는, 더 네. 골마가는 이제 이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서 다 하는 얘기가 이제 총선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 PF 문제를 막으려고 하겠지만 총선 지나면은 걷잡을 수 없을 거다는 얘기를 부동산 관계에 되신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요새 유튜브 나서 다 그 얘기 대놓고 하잖아요. 그 대놓고 하는데 그걸 금융권에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보도 안 나가게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고요. 이제 이때 9월 22일 기사고 대책이 나온 게 바로 9.16 대책입니다. 예. 주택 공급을 늘려갖고 해결하게 하자. PF의 지금 문제가 뭐냐? PF 사업장이 이게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집값을 올려갖고 집값이 올라가면은 이게 이 PF 사업장이 수익성이 생겨서 사업해갖고 분양해서 돈 회수하면은 그러면 다 에브리바디 해피하겠네. 이런 형태로 지금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냐고 그게.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PF 사업장이 스톱된 거잖아요. 2020년, 21년, 22년 이때에 집값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건설 자재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네. 건설비 때문에 이거 건설비 늘려달라고 건설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분담금을 내가 원래 한 8천 내기로 했는데 1억 5천 내야 되니까 그거 난 못하겠다 해갖고 사업장이 서고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둔촌주공이잖아요. 네. 그런 지금 사업장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되겠냐고 그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생각이냐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20년, 30년 월급을 다 모아도 집을 못 사요 지금. 지금도 너무 비싸서 집을 못 사서 지금 결혼을 못하고 지금 인구가 주는 상황인데 건설사들, 금융권들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갖고 건설 더 많이 늘려서 집값을 좀 올려갖고 해결해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니 제정신이냐고 원숭이 대가리냐고 진짜 너무 답답해갖고 아까 이런 형태의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 시스템 위기 시에는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은 오랜 기간 사실 확립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개별 사업장의 수익성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PF 사업장의 수익성 분석 먼저 다 해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갖고 유동성만 공급되면은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장. 그 다음에 이거는 백날 유동성을 우리가 돈을 대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이 사업장은 도저히 해결 안 된다 하는 적자 사업장을 먼저 딱 구분을 하고 적자 사업장은 파산시키고 단순하게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장은 금융당국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옥석을 가려야 구분해줘야 금융의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돈이 돈단 말입니다. 금융당국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9.16 대책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갖고 이거 사업 진척 잘 되게 각종 이제 금융상에 막아놨던 뭐 여러 가지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갖고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각종 대책들 같은 것들을 그냥 풀어줘갖고 그냥 뭐 다 같이 하다 보면 사업 잘 돼갖고 그러면 스스로 잘 해결하겠지. 이런 형태로 방향을 잡아놓으니 안 믿는 거예요, 시장에서. 정부의 대책을 못 믿는 겁니다. 전체가 다 안 돌아가요, 이러면. 다 망한다고. PF 사업장 다 망한다고, 이러면. IMF 때 그때 모든 은행이 사실 다 부실해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때 해결했습니까? BIS 비율로 딱 나눠갖고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BIS 비율을 해서 신한 국민가치 BIS 비율이 높은 은행이 BIS 비율이 낮은 외환이나 주택이나 상업이나 이런 것들을 인수합병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해결한 거잖아요. 동아은행 같은 건 아예 없애버리고 일부 이제 또 부실한 거는 공적 자금 넣어서 회사를 건전하게 만든 다음에 국민은행에 합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매머드은행이 된 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국의 PF 사업장은 다 일일이 사업성을 다 분석을 해야 되고요.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살려야 되는 그 구분하는 역할을 금융당국이 해야 되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세 번째로 이제 그 이익의 사유화하고 손실의 공유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형태의 PF 사업장이 이게 부실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에서 돈을 미친 듯이 빌려줘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된 거잖아요. 무작정 PF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들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깔렸고 이게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상황으로까지 지금 당신들이 몰고 가고 있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증권사 입장에서 PF 대출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돈을 떼돈을 벌어요. 임금도요. 예. 타 부서보다 많이 받는다. 아 그렇습니다. 예. 한몫 생기고. 한몫 생기고 딴 사표 내고 딴 증권사 가면 되니까 가서 또 수십억 받으면 되니까 그런 일들이 되다 보니까 증권사의 PF 부실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15% 16%씩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증권사 문제 생기잖아요. 그 증권사 문제 생기면 증권사가 이제 이익이 안 나니까 그러면 누구를 조지냐면 증권사 다니는 PF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른 직원들, 타부서 직원들 그 책임을 공유한다고요. 아, 그렇네요. 우리 회사 오늘 적자인데 임금 올리기는 새끼 안 깎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임금 동결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야 너 좀 나가야 되겠다. 이래 된단 말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구조를 금감원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구조가 안 되게 이익이 사유화되고 손실은 공유화되는 이런 구조가 안 만들어지게 할 역할, 책임 그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있는 겁니다. EDL에서 이런 거 좀 까는 기사 써야 된다고 이거. 눈치 보지 마요. 막 검찰 와서 좀 압수수색 좀 하면 어때? 야, 뭐 언론사에 뭐 압수수색 들어오겠습니까? 네. 언론한테 각종 이제 법적인 보호를 사실 많이 해주는 게 사실 겁내지 말고 소신껏 써라 그런 거잖아요. 관련된 기사들이 그래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비즈 문수빈 기자 기사 1월 10일 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투자에 이용해 많게는 수백억을 챙긴 증권사 임원이 다수 적발됐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관련해서 PF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이때 제가 얘기했었던 이 무렵에 이 방송하는 선대인 TV에서 이거 막 까발리고 하던 이 무렵에 금감원에서 PF 집중 단속을 들어갔어요. 네. 그 문제가 많은 PF 문제가 많은 5개 증권사가 이 5개입니다. 이베스트, 하이투자증권, 메리츠, 현대차, 다우투자증권.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은 증권사라고 보면 되실 거고요. PF 관련해서. 이거 외에 이제 한국투자증권도 PF 관련해서 익스포저가 되게 큰 걸로 지금 나옵니다. PF 관련해서 이제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너무 리스크하게 PF 대출해줬다는 그 건도 문제인데 이거는 그 건을 떠나갖고 범죄하고 관련된 이런 건들만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 단순하게 PF 대출해서 회사야 망하든 말든 리스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내 보너스는 많이 챙기지 않은 식의 그런 PF 대출한 거 말고 그거는 일단 합법이니까 그건 아예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더 뛰어넘는 불법. 수억 수십억 벌면서도 이거는 조금 부족해. 수백억도 한번 벌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 저질렀던 거 나오는 것만 해도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A증권의 한 임원이 토지계약금 대출 취급과 불이익질은 본 PF 주선 등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로 5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거고요. 야, 이거 500억 원이야. 500억 원입니다. 500억 원. 구체적으로 이 임원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서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수천만 원에 취득해서 500억에 팔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범죄잖아요. 이게 정말 극악무도한 금융범죄잖아요. 근데 이 금융범죄는 익명처리를 A증권사의 한 임원이에요. 나는 돈 번 것도 없어요. 선대인 소장을 돈 벌게 해줬다는 혐의를 갖고 그것도 조사한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 나온 걸로 박순혁 이사는 실명 다 까발리잖아요. 내가 9시 뉴스에 작년에 나온 게 몇 번인지 모르겠다. 최근도 나오셨다. 아, 왜 이렇게 차별하냐고요.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큰 범죄 저질러서 몇백억 이렇게 헤쳐먹으면 언론에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할 거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계속해서 선대인 TV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리면 그러면은 이제 압수수색 나오고 저 새끼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해갖고 언론에 계속 이름 노출시키고 하니 이게 나서서 저렇게 입 바른 소리 할 게 아니고 나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 500억 원 내가 차익을 할 때 그중에 내가 이제 콩고물이라도 한 50억 떨어지는 쪽으로 내가 방향을 잡아야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게 응원하는 거 하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거를 이런 흉악한 범죄의 이름을 도대체 왜 숨기는 겁니까? 이성균 배우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마약을 한번 흡입했다는 거잖아요. 상습적인 것도 아니고 잘 모르고 했던 거니까 그 사실이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벌금 얼마 맞고 말 일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큰 범죄가 아닌데 그에 비해서 협박해서 3억 5천을 뜯어낸 그 두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거는 흉악범죄잖아요. 그 두 여자분이 사실은 훨씬 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이제 정도가 큰데 그 두 분은 계속해서 언론에서 익명 처리를 했고 이성균은 실시간으로 다 공개한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그거
그 통화 내용을 그냥 다 깠어요. 내일은 까는 것도 똑같아. 똑같은 범죄라고. 그거 범죄인데 그런데 그런 범죄가 사실은 다 묵인되는 지금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법 앞에 평등하듯이 금감원,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로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비직 증권 직원은 기존 PF 조성 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 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후에 그 옆에 땅을 샀다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10억 투자해갖고 20억 챙겼다는 거고요. C증권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 PF 정보를 취득한 후 가족법인을 통해서 900억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임대해서 이 중에 3건을 처분해서 100억 상당의 매매차익을 챙겼대요. 임원 이름은 숨기더라도 증권사는 까야 됩니다. 그래서 저 증권사 되게 저 부동산 문제가 많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평판이 떨어져야 평판을 높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A증권사, B증권사, C증권사 꽁꽁 숨겨주니 왜 이걸 신경 쓰겠습니까? 실제로 메리츠증권에서 이렇게 PF 문제가 되게 커지고 PF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메리츠증권의 이제 그 리스크 관리하는 부서를 되게 무력화하고 난 다음에 이 PF 사업 부서가 엄청 커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이름을 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증권사는. 그다음에 이게 아까 그 성과급 이제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거지만 돈은 되게 많이 버는 그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게 금융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다들 이제 걱정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12월 위기설이 여기도 나오고 이 10월 29일 기사거든요. 12월 위기설이 나오고 실제로 12월에 28일 날 대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한 거니까요. 이 10월 29일 날 무렵에 부동산 PF 연체율이 무려 17.28%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놈이 어떤 금융기관에 돈 빌려줬는데 17%, 18% 돈을 못 받아요. 못 받고 있다고 지금 증권사들이. 근데 이거를 그냥 본체 많지 않다고. 금감원 이런 데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지금 1년 끈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총선 때까지는 그냥 끌고 가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해결 안 되죠. 당연히 문제만 더 키우는 거죠. 그런 와중에 지난 4년 동안에 지급한 부동산 PF 관련 성과금만 8,510억이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은 벌써 8,510억은 챙겨갔다는 겁니다. 누가 안 하겠습니까? 챙겨간 사람들이 책임 추궁도 없어요. 갖고 간 사람들 돈 내놓으라 소리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다 이거 하려고 그래요. 몇 억씩 받는데 평가급을. 야, 8,510억. 예. 메리츠 증권이 여기 금융당국이 PF와 관련된 금융건설사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29일. 뭐하냐 10월 29일 날 지금 들여다보면 어쩌자는 거냐. 지금 옛날에 다 들여다봐서 지금 문제 해결책을 내놔야지. 쳐놀고 있냐 그딴 거 하고 진짜 월급이 목구멍을 넘어가냐 진짜. 아이고 야 둔촌주공 관련해서 PF 문제 나온 게 22년 가을이잖아요. 그때 다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웠어요. 지금 23년 10월 달에 지금 들여다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성과급 규모가 가장 큰 회사가 메리츠 증권이고요. 메리츠가 PF를 가장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4년 동안에 3,550억을 지급했다는 거고요. 메리츠 증권은 증권사 큰 증권사도 아니에요. 중소형 7, 8위 정도 하는 데거든요. 메리츠 증권의 부동산 PF 담당 인력은 4년간 평균 223명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수십에서 한 100명대 수준인데 223명이라니까 얼마나 이게 빡세게 했는지. 한국투자증권이 1,411억 원, 미래에셋이 840억 원, KB증권이 824억 원, 키움이 596억, NH가 517억, 신한이 373억, 삼성이 239억, 하나증권이 158억 원 순으로 돈을 받아갔다. 이제 그런 거고요. 최근 4년간 연평균 성과급을 IB, 부동산투자은행 IB 인력수로 나눈 1인당 연평균 성과 보수는 한투가 4억 900만으로 가장 많습니다. 성과 보수로. 예. 메리츠 증권이 3억 9,800만 원, 4억씩 받았다는 겁니다. 연봉 이외에 성과급을 4억 주는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고요. 다들 그래서 이게 우수한 인력들이 다 PF 대출하러 지금 가 있고 아무 사업장에 찍어갖고 하고 일단은 PF 나가는 동안은 따박따박 10%씩 이자를 받으니까 그때는 내가 다 받고 여차해서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사표 내고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는 다 불겨져 있는데 얘들은 4억씩 연간 4년이면 16억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 내가 얼마나 믿겠냐고. 그럼 밉다고 압수수색 나와서 대리냐고 내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업성이 없는 곳은 질서 있는 재구조화 또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금감은 역시 이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 얘기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결 방법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서야 너무 늦었고요. 아니 22년 가을에 둔촌주공 사태가 터졌던 거라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이제 김진태 그 도지사가 레고랜드. 예, 그래서 문제 터진 것도 22년 가을입니다. 대책은 그때 나왔어야죠. 1년 동안 뭐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사업성 있는 곳은 질서 있는 재구조화 또는 구조조정. 이거 이렇게 시장 자율에 맡기고 시장 자율에 맡길 거를 좀 맡기고 예? 이게 시장 자율에 맡겨갖고 이게 사업성 없는 PF가 해결이 되겠냐고요. 지금 칼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수술을 외과 수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답답하네 정말. 정신 좀 차려요 진짜. 그따구로 일하고 월급이 목구멍으로 들어갑니까? 내 같으면 내가 밤잠이 안 오겠다 진짜. 증권사 몇 개가 휘청휘청 하게 될 거고 망하면 되지만 사실은 그 관련해갖고 증권사 다니는 직원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사 쪽에서 이제 뭐 주식 이런 거 이제 채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문제 없어요. 그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증권 예탁원에서 별도 보관되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증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피해 보시는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제 예수금이라든지 증권사의 이제 금융상품들 같은 거 있거든요. 이제 뭐 발행음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PF 관련돼 갖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은 조금 좀 유념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태양건설 이 사태가 터지고서는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그 채권 시장의 귀를 좀 기울였으면 이 정도까지는 않았다 이런 이슈 있었는데 이 외에도 좀 우리 사회에 좀 암울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서 좀 오늘 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었고 태양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말쯤에 이제 얘기가 이미 있었던 거고요. 기사도 됐던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숨겨와 갖고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 덮지도 못하고 3개월 뒤에 문제가 이제 더 불거진 거, 커진 거고 그러면서 괜히 그 9월 26일 날 대책했던 그거 관련해 갖고 괜히 헛돈만 쓴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다 재원인데 그런 거 모아가지고 제대로 한 칼에 사실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태양건설이 불거진 이 판국에 이렇게 터지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다음 주자를 찾기 마련이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롯데건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자기 회사들은 숨기고 싶겠죠. 하지만 그런 거를 숨겨갖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투명하게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해야 그 다음에 관련해서 해결책도 나오고 대책도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관련해서 이거 터지고 난 다음에 금융 쪽 애널리스트들이나 찾아봤을 거잖아요. 다음 누가 위험할까. 해서 하나증권의 이제 그 연구원이 관련해서 그 리포트 쓴 적이 있어요. 넥스트 태양건설은 누가 될까. 해서 거기에 이제 일면에 도표가 있었는데 그 도표에 롯데건설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지금 그 리포트를 보면 그 그림은 사라졌어요. 압력을 넣으셨다는 거죠. 또 그것도 또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래갖고 되겠냐고. 아 기자분들 정신 차려. 기자분들이 진짜 그런 거 하나 한 건 있으면 야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계속해서 매도 리포트 관련해서 많이 쓰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고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은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롯데건설 위험해요 이렇게 해갖고 썼다는 거잖아요. 용감하게. 이거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에서 이게 내려왔을 때 이게 부당한 압력하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야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기자 정신인 거죠 사실은. 아무래도 그 태양건설을 워낙 지금 시장에서 그 떠들썩한 이슈고 잘 몰랐던 그런 부분 짚어주셔가지고 다 함께 좀 생각해볼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새 콘텐츠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판 안에서 우리가 기자분들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 갖고 계속해서 후속 기사를 때려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금융당국이 움직여요.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게 기자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새해는 그 올바른 기자 정신 이걸 좀 강조를 해주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박수갈채 박준혁 작가님 올 한 해에도 좀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다다음 주 좋은 콘텐츠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